이시바는 강한 일본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군사력 확충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밀떡이에요, 밀떡.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조금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강한 일본,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이시바가 과연 전보다 좀 더 유한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기시다보다도 더 강력한 정책을 쓸 거냐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것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일본 지도부의 변화와 엔화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정 많으실 텐데 그래도 송경제는 잊지 않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이시바 총리, 일단 본격적인 엔화나 경제 얘기하기 앞서서요. 이시바 총리, 이분 어떤 분인가요? 저는 이분한테 이단하다, 이런 얘기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자민당 내부에서 사실 야당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1990년대에는 정치 개혁하자면서 탈당을 했던 사람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특이한 거냐. 일본 역사에서 이 자민당이 선거에 패배한 게 2번밖에 없는데 예. 이런 정당에서 탈당한다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또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단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아베 신조 그러면 완전히 주류 세력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대립 구도를 펼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리를 지금까지 4번을 도전했는데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예. 이번에 5번째 도전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됐다는 건 그만큼 자민당이 와, 이대로면 이거 총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공포감이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이단화가 예. 결국 총리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자민당 스스로가 이시바를 총리로 내세우면서 우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당히 중도적인 스탠스인데다가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좌파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파적인 나라기 때문에 예. 약간 중도적인데 네. 이게 일본 내에서는 거의 좌파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독특한 총리를 뽑았다, 되게 특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일본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시바 총리, 이분은 그러면 재정 정책에 대한 관이라고 할까요? 그 네. 관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재정 건전화를 헌법에 명기할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GDP의 0.35% 이상 한 해에 재정 적자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예. 헌법에다가 명기를 했는데 네. 이거 진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유럽 내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정도를 일본에서 하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건전 재정을 하자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본은요, 지금 현재 한 해 재정 적자가 2023년 같은 경우에 GDP의 6.4%였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느냐? 2024년에 예산 총액이 112조 원인데 예. 35조 엔을 국채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빚으로 굴러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일본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시바가 하자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뭐냐? 일본은 세금을 거의 안 걷는 나라입니다. 예. 특히 부자들한테. 예. 어느 정도로 안 걷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명목 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소득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높냐? 우리나라는 이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에 가면 45%인데 뭐 지방세까지 합치면 49.5예요. 네. 근데 일본도 국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같을 것 같지만 네. 일본은 와, 이 주민세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56%를 냅니다. 예. 자, 그럼 우리나라는 49.5, 일본은 56%. 그럼 일본의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서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렇게 받았다. 네. 뭐 예금을 이제 부자들이 한 100억을 했는데 네. 뭐 이자가 1억 원이 생겼다. 이럴 때 세금을 20% 이상 안 내거든요. 딱 20%로 고정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 자,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세율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잖아요. 네, 포함되는 거죠. 세율이 엄청나게 예. 높아지죠. 일본은 이 한도가 얼마냐? 2천만 엔입니다. 2천만 엔. 네, 이거 어떻게 똑같이 2천으로 통일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엔화와 우리 원화가 다르잖아요. 예. 2천만 엔과 2천만 원이 다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부자들 이렇게 금융소득 은행 이자로 막 엄청나게 돈 벌고 배당 소득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안 내다 보니 자,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10억 원이 넘어가면 실효 세율이 얼마냐? 이게 뭐냐면 세율은 49.5지만 네. 뭐 공제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면 네. 10억 넘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49.5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37%를 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37%를 내는데 자, 일본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1억 엔의 벽이라는 이런 표현이 일본 언론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5천만 엔부터 1억 엔까지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조세 부담률은 27.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1억 엔이 넘어가서 막 50억 엔이 넘어가고 막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실효세율은 얼마냐? 16%예요. 예. 자,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자, 5천만에서 1억 엔까지 사람들은 27.9%를 내는데 더 부자들은 더 부자들 막 10억 엔보다 훨씬 막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7.9가 아닌 16%로 낮아집니다. 누진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모든 비밀이 어디 있느냐? 네. 근로소득세는 막 진짜 세금 폭탄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나 내는데 예. 이자 소득 이런 데다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 정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일본에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뭐 65세, 70세, 뭐 75세 이렇게 되면 네. 근로소득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자 소득으로 이제 먹고 살 겁니다. 예. 뭐 아니면 배당 소득으로 먹고 살거나. 근데 일본에서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제 표가 다른 거예요. 예. 어르신들의 표가 훨씬 많으니까 감히 내가 지금 말이야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배당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여기다 세금 때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야당에 투표를 예.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네. 자민당이 정권을 잃었을 때 이런 데다 과세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2번 잃어봤는데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가 실제로 이거 좀 뭔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바로 네. 표로 응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시바 시게루가 재정 건전성을 지금 와서 확보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얘기냐? 야, 이거 금융소득이 봐라, 한국 봐라, 2천만 원만 넣으면 이렇게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데 우리 일본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온갖 이런 배당소득이나 아니면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온갖 공제제도가 있어서 야, 세율이 16%가 말이냐, 더 부자가? 이걸 갖다가 다시 높여야겠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 기시다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게 표로 응징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예. 야, 이거 겁먹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시바가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해봐야 한다. 예. 과연 저도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재정 적자가 지금처럼 전체 이 세출의 한 31%를 국채로 조달하고 있으면 이 일본 경제 이거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이 뻔히 보이는 결말을 지금 수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니까 빚만 내서 그걸로 충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걸 일본 국민들도 뻔히 알 것 같은데 스스로 야, 이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는 건가요? 제가 일본 취재 갔을 때요. 예.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되는 케이잔넨 네. 거기에 실장님, 뭐 국장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답답하게 생각하죠. 이 기업 입장에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 이 정치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그분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본의 정치에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이제 현재 정치의 영향력을 크게 키운 영향이 있지만 예. 또 하나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에 살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제 인구 밀도가 좀 높은 데랑 농촌하고 비교해 보면 농촌에서 국회의원을 이제 뽑을 때 표의 힘이 농촌이 한 3배쯤 더 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 뭐 인원수는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만 서울에서 예를 들어 30만 명당 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농촌에서 10만 명에 한 명 뽑는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K단 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 계속 어르신들이 세금 내는 정책.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그 젊은이들한테 자꾸만 더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이게 젊은이들은 답답하지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데다가 일본은 또 특이하잖아요.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일본에서는 한자로 이름 써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못합니다. 한자 못하는 사람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한자 잘 쓰니까 또 투표를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를 넘어서서 대표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 획전과 한자 이름을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젊은이들은 투표를 기피하고 있고 정치에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답답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K단에 있던 그 실장님과 국장님들이 답답해한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채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지금 그것도 누적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매년 부담하는 국채 이자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국채 이자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지 줄이는지와 관련돼서도 또 중요한 이슈인데 이시바 총리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인가요? 굉장히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 경제에서 일본이 2022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전체 예산 총액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 있잖아요.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일본 경제가 굴러가잖아요. 이게 20%였습니다. 근데 2024년에 금리 아주 조금 올랐죠. 지금 이제서야 0.25%. 와, 이 정도 갖고도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국채비라고 일본에서 부르는데 이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예산의 24%가 됐습니다. 이게 아주 조금만 올라도 20에서 24%가 되거든요. 근데 24%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비, 즉 원리금을 계속 갚아서 이걸 이제 카드빚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본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뭐 금방 30% 되고 막 35% 되고 이러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시바 이제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금리도 계속 올리고 좀 이제 일본 경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세금도 좀 더 걷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평소에 이 어떤 신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것만으로 금융시장에서 쇼크가 왔죠. 왜냐하면 그 다음 거래일에 니케이 지수가 4.8% 하락 마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시바 쇼크다. 이렇게 부르게 됐거든요. 자, 이시바 쇼크가 일어났던 이제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처음에 이제 법인세, 뭐 금융소득세 이런 걸 인상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에는 평소의 입장. 거기다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엔화는 강세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그동안 엔저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회사가 어디더라? 도요타.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 4.8% 하락할 때 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 이름 붙여갖고 이시바 쇼크.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지니까 10월 2일자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을 해서 뭔가 말을 나눈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 했냐? 개인적으로 일본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도 했고요. 또 우에다에게 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발언한 다음에 이제 엔화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니케이도 다시 2%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상당히 독립적이지만 그렇죠. 일본은행은 정치에 상당히 예속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은행이 얼마나 예속돼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시바가 이 말을 하니까 그럼 일본은행이 금리를 10월 말에 안 올리겠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든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일본은행은 이 총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시바 총리 때문에 엔화 환율이 어느 정도 흔들렸느냐. 자, 이시바 총재가 선거에 승리하니까 이 투표에서 이기니까 엔화 환율이 146엔에서 1달러에 142엔으로 떨어졌다가 네. 즉 엔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2.9%가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시바 우에다 회동 직후에 147엔으로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저가 나타난 거죠. 네. 그 정도로 총리가 사실은 일본은행을 흔들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여준 겁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박 소장님 오셨을 때도 엔화가 상당히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도 주셨고 저도 뭐 역시나 박종호에서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미국의 금리 기조가 인하되는 게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 인하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1달러에 140엔대에 있다라는 건 정말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약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 당분간 엔화 약세가 이게 구조적으로 바뀔 유인은 더 없어진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대선 전하고 대선 후가 다를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대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해리스 후보가. 그러면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정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지금의 기조를 좀 이어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환율이 진짜 요동칠 것 같습니다. 지금 147엔, 1달러에 147엔은 진짜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엔화 약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트럼프는 여전히 자국 통화, 즉 달러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야 이거 엔저 이렇게 계속되면 저 일본만 계속 돈 버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절상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보면 예. 미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국채는 또 더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엔화 환율을 끌어올릴 정책과 또 아니면 끌어내릴 정책이 같이 혼재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쪽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이제 다른 문제고 예. 또 따로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해리스가 되면 지금과 조금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 가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환율은 진짜 하루에 뭐 3, 4%씩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가 이런 외적 요인도 큰 영향을 받지만 일본 입장에선 곧 선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단 이시바 신임 총재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가 예.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중의원하고 참의원 어떻게 다르냐? 중의원을 굳이 말하자면 미국하고 비교하면 하원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참의원은 상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중의원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총리 지명권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시바 쇼크라는 단어가 계속 시장에 남아 있으면 네. 이건 정말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기시다 전 총재가 계속 있는 상태였다면 기시다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워낙 지지율이 10%대로 처참했기 때문에 네. 자민당이 세 번째 패배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역사상 딱 두 번 패배해봤는데 자민당이 이번에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시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워낙 이단화였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 그러면 당내 기반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예. 앞으로 본인이 총리하는 동안 일본에서 이제 점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번 총선 10월 27일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의 안정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선거용 발언들을 달콤한 정말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 결국 미국 대선이나 일본 중요한 선거 모두 10월 말에서 11월 달이니까 그거 지나야 일본의 환율에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걸 그 뒤나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네요. 우리 박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이 진짜 모처럼 플러스 금리대로 바뀌었고 기준금리 기준으로요.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좁아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달러에 140엔대를 도저히 꺾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는 당분간 엔화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 이후에는 진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의 엔화 가치의 향배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리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금리가 일본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출지 저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너무 엇갈리고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수와 수출이 너무 엇갈리고 일본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어느 손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저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은 거의 정치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라서 그 부분을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호 교수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10월 27일 그리고 11월 5일 일본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기까지는 절대 큰 격전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 뒤에 이시바의 진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시바의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걸 통해서 이시바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본의 내부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본의 국내 요인에서 지금 현재 일본의 디플레가 끝났다, 드디어 인플레가 왔다라고만 우리나라 기사들이 쓰는데 사실 이제 일본은 불안 요인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물가가 원래 안 오르다가 튀기 시작하면 왕창 한꺼번에 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020년에 마이너스 0.2%, 2021년에 마이너스 0.2%. 일본은 물가가 제대로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22년에 2.3% 오르고 23년에 3.1% 오르니까 야, 이제 우리도 디플레에서 벗어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자, 올해 8월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물가 상승률이 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신선식품을 자꾸만 빼고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계산은 2.8%라고 나왔지만 신선식품도 요즘은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기후로 아예 지금 우리 신선식품 가격이 지금 차원이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신선식품 빼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야, 신선식품이라는 거 뭐 그의 작황이 좋고 나쁘고 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빼고 계산해야지 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아주 기조적으로 이 신선식품의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올랐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물가라는 게 원래 안 오르다가 갑자기 튀면 팍 튀어오르는데 지금 아직 초반인데 이때 금리를 조금 올려두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금리를 올릴 때 이제 뭘 또 보느냐. 미국도 그렇지만 실업률을 보거든요. 근데 일본의 8월 실업률이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이게 2.5%가 나왔거든요. 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7월 달에 2.7%였고 지금 2.5입니다. 얼마나 낮은 건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 이렇게 일본을 볼 수 있는데 물가도 현재 좀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걸 보면 지금 금리를 미리 올려둬야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기회가 올해 안에 2번 있는데 10월 31일, 12월 19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31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리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정치적 문제. 예. 아니 지금 총선 앞두고 뭐 대선 앞두고 왜 이걸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요 시티은행 같은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라든가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의 이제 일반 뭐 시중은행들 이런 데서 전망할 때는 일본이 12월 19일에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 모든 이슈들도 다 끝나가니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시바가 우리 일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말하니까 네. 진짜 속마음이 뭐지? 이게 총선 전하고 후하고 같을까? 예. 이런 약간의 시장에서 좀 혼란과 혼동이 오면서 최근에 엔화를 보면 야 12월에도 못 올리겠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엔화가 지금 현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금 148엔 근처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뭐 오늘 뭐 일본의 엔화 가치를 중심으로 일본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일본 청년들이 저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정책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를 위한 형태로 귀결되다 보니 일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받았던 월급과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본인들의 바게닝 파워,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뭐 일본 내에서 생활은 하겠지만 뭐 외국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어찌 보면 일본을 떠나는 청년들, 아예 일본을 버리고 난 외국 갈래 이런 청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본이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일본 취재 갔을 때 이제 게이단랩만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사토리 세대라는 걸 예. 만든 그 용어를 만드신 분도 만났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일본 청년들은 이제 개척 정신이나 아니면 해외로의 도전 정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걸 걱정하면서 이제 사토리 세대 이 용어가 이제는 정말 사토리 세대가 뭐냐면 득도한 세대란 뜻이거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득도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뜻 같지만 청년들이 돌을 닦은 사람처럼 아무런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예.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자동차 사고 싶다 이런 것조차 사라져서 이제는 연애하고 싶다.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맥주 소비량 줄고 자동차 판매 전혀 안 되고 일본 내에서 예. 청년들은 안 사거든요. 해외 안 가는 문제 이게 진짜 심각한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대학의 일본인 유학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면 일본 청년들 해외로 도망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예 의욕이 없다 보니까 해외 나가는 거 진짜 엄청난 도전이죠.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나와도 모든 게 다 귀찮아. 예.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청년들이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26개월 연속으로 일본의 실질 임금이 매달 전년 동월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는. 예. 와, 진짜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는 지금 일본 경제가 엄청 호황이다. 이제 드디어 일본이 모든 걸 극복했다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5월까지 26개월 동안 계속 임금이 떨어졌고 예. 한 6월, 7월 좀 반짝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또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6월, 7월 왜 반짝 올랐냐?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임금 올려. 우리가 너희들 장사 잘하게 하려고 엔화가치 이렇게 다 떨어뜨려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임금 안 올리는 거야? 협박을 했더니 네. 자, 일본은 이제 정경유착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 잘 됐다는 표현이 아니지. 좀 나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임금을 왕창 올렸습니다. 근데 왜 이게 반짝 한 두세 달밖에 효과가 없었냐? 그 이유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협박 때문에 올렸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일본 정부 생각할 필요 있나요? 그렇죠. 안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잠깐 2달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떨어질 판이기 때문에 일본 청년들 입장에서는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어르신들은 이제 이자 소득이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시바 총리의 어떤 지론대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럼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비는 더더욱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금리 올리고 세금도 걷고 하는 이시바 총리의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가져간다면 아예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시바 총리가 또 좌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말할 때마다 이시바 쇼크가 떠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시다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도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야, 이대로 가면 이거는 잠깐 이제 금융자산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러면서 잠깐 호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걸 기시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시장한테 반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표로 이거 당장 질 것 같으니까 기시다도 결국은 시장과 표에 굴복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일본 경제 상황이 엔드게임 상황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그거 오욕 때문에 한때 되게 많이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엔드게임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체스 둘 때 체스 두는 후반기로 가면 내 장기말이 다 잡아먹히고 상대방도 다 잡아먹히면 내가 둘 수 있는 수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종 단계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이거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 경제가 둘 수 있는 수 말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시바는 지금 막 의욕이 넘치죠. 본인은 야당이었으니까 여당 내 야당이었으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 뭔가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맞고 어르신분들이 좀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뭐 빈곤율도 막 50%인데 일본은 뭐 빈곤율도 낮고 일본의 전체 순자산의 80% 이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세금을 내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표로 응징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게 없어서 저는 일본이 엔드게임 상태에 와 있다. 둘 수 있는 수가 거의 없다. 최종 단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다 진단을 했고 그걸 위한 처방도 나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는 있으나 부작용은 일부 있지만요. 지금 그걸 못하게 될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일본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우리가 전망하는 게 맞을까요? 저도 이제 이시바 총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는 이시바 총리가 여당 내 야당이었고 2단화였으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들을 진짜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인다면 저는 일본 경제가 지금처럼 천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의 정치 체계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차라리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면 그래 내 최선을 다해볼게 내가 진짜 내 임기 동안 어차피 다 안 잘리니까 끝까지 밀어붙여보겠다라는 소신을 좀 가질 수가 있지만 일본은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압박이 자민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지 세력도 없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과연 과감한 어떤 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개혁을 한다면 일본은 아직 어쨌든 한때 G2까지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개혁하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1년 예산이 110조 엔밖에 안 된다는 거 세금을 얼마나 안 걷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5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한 670조 원 정도 돼요. 일본은 지금 한 1000조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자, 경제 규모는 2.5배인데 아니 국가 예산 규모가 1.5배밖에 안 되네? 그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만큼만 세금을 내면 이 재정적자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니 2배도 해결됐고 진짜 모든 문제 빚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볼 때는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정치 구조가 그 개혁을 하는 순간 자민당 내에서 바로 반대가 나올 거고 못할 거면 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본은 자산 가격 부풀리기 방식 도쿄도 23구만 가격 계속 집값 올리고 있잖아요. 기시다가 썼던 정책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서히 썩어가는 청년들은 계속 힘들고 이렇게 실질 임금 떨어져가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서 신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썩어가는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딥하게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이 어떤 변화 기조를 갖느냐, 일본의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이런 앞서 말씀 주셨던 전반적인 일본의 정책 기조 상황 속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어려운 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예. 아까 엔드게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들 수 있는 수가 별로 없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 일본도 대외 경제 또는 대외 정치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 일본이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또 흔들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와, 진짜 우리나라 정말 억울한 게 있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예.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다시 20화가 돼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환율 보세요. 다시 1340원대로 가버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흔들리는 거 보세요.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그동안은 중국의 주식을 팔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이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부양책을 내놨으면 한국에 왜 투자하냐? 다시 중국 가자 이러니까 예. 중국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 우리가 중국 주가를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대외 정책, 대외 경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결국은 일본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당구 칠 때 이렇게 통통통 공이 맞아서 이렇게 여러 번 맞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이 해리스가 되느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거기에 따라 일본 경제가 또 20화는 또 분명히 0점 조정을 할 거고요. 예. 그 0점 조정이 끝나면 우리 한국도 0점 조정을 할 거라 이 얘기는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만 좀 예측이 가능하지. 그 전에는 20화도 지금 현재 일본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 산업이 크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도 대외적인 변화에 너무 국가 경제가 민감도가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외 경제 취약성을 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자. 이런 기조를 한국, 일본 뭐 같이 걸어왔던 게 최근의 행보였거든요. 이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한미일 공조 체제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토를 하지 않는 한 예. 미국과 일본한테 모두 다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큰 공조 체제를 20화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저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건 20화가 그래도 지금까지의 일본 뭐 아베나 아니면 전 총리들 뭐 기시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그래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20화는 강한 일본을 꿈꾸거든요. 어. 그래서 군사력 확충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밀떡이에요, 밀떡. 아.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조금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미일 공조가 경제적으로는 가겠지만 강한 일본,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이시바가 과연 전보다 좀 더 유한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기시다보다도 더 강력한 정책을 쓸 거냐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시다 정권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도 일각에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두고는 뭐 라인의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또 총리가 직접 챙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새로운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도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것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워낙 일본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한때는 우리가 또 서학개미를 넘어서 일학개미라고 해서 엔저 기반으로 해서 엔화 쌌을 때 일본에 투자하자, 엔화 좀 미리 사놓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이 엔화 약세가 도저히 벗어나질 않으니 뭐 이쯤이면 뭐 1달러에 160엔까지 떨어졌다가 140엔대까지 왔으니 일단 뭐 여기까지 만족하고 청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뭐 이런 의견들 있으실 거거든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통화를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갔을 가능성,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네. 정반대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화 자산을 꼭 만들고 싶다면 여전히 저는 달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출연하는 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19년부터 계속 달러 자산 예, 그리고 금을 알죠.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예.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엔화라는 건 일본의 경제 정책에 따라 갑자기
왕창 찍을 수도 있고 예. 또 갑자기 뭐 긴축해서 엔화가 막 폭등했다 폭락했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금리가 없는 거라면 굳이 말하자면 금이 좀 더 유리한데 다만 제가 2019년 20년에는 금사시라고 곳곳에서 떠들고 다녀서 박종훈 금 쳐보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는 1트로이언스에 1,400달러였지만 네. 지금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금사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금을 좀 싸지면 네. 살 수 있는 그 달러와 금 중심이 여전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선거까지 겹치다 보니까 경제를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같이 살펴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박종훈 기자님의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